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32분부터 6시 41분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거리는 각각 495km, 또 하나는 493km였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궤적 그리고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스커트 C 계열의 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한 달간 단거리 발사체를 4번이나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 경고가 나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는요. 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키 리졸브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미군 8,600여 명과 한국군 10,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 훈련이죠.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는 미군 3,700여 명 그리고 한국군 20만여 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과 중국, 일본 관계에 관해서 아주 고약한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는 발언이었죠. 네. 일단 우리 정부의 반응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중일 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한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언급에 대해서 엄중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겁니다. 다만 미 측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밝혀온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7일 나왔습니다. 이 셔먼 차관은 한 세미나에서 동북아 영내에서 민족 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값싼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과거를 직시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홍문정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강기정 의원은 그 여야 네. 원내 지도부 협상에 참여해서 네. 회의를 진행하다 잠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8시에 재개를 한답니다. 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이 공직자의 가족 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을 직계 가족으로 축소하자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핵심 조항이죠. 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손질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을 따르면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관철시킨다면 상당한 후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바에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연합 쪽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당의 협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 이 대표단의 그 모든 그 권한을 위임하기로 일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나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에서는 일부 동의의 뜻을 밝힌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자진 신고자의 면책을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엽총과 공기총과 같은 이런 총기류에 대해서 GPS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들으시죠? 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네. 네. GPS의 부착과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네. 개인의 소량 실탄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정부 여당이 마련한 대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잇단 총기 살해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 많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원칙적으로 이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4월 국회 때 관련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GPS 부착을 하고 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데다가 400발 이하의 실탄 등을 개인에 소지할 수 있어서 늘 위험이 따랐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그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서요. 네. 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한 대당 2개의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50 비리 인사들은 국립묘지에 묻히는 반면에 신군부에 맞섰던 그 장군은 안장되지 못하는 사태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창성 보안사령관 돌아가셨는데요. 네. 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화랑 무공 훈장 등을 받은 이후에 지난 1973년에는 이른바 윤필용 사건 수사를 담당해서 군내 불법 사조직이었죠. 하나회를 적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사망한 그는 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는데요. 네. 이유는 지난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에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2년 6개월가량 옥고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역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요. 지난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한마디로 규정이 완화됐다는 게 이 본체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소위 그 신군부에 맞섰던 사람은 외면받고 있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강 씨의 유족들은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보훈처 측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은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 일부는 지난 1일 강 씨 유족이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흑자. 와, 이게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국제 수지를 보면요. 올 1월 경상수지는 69억 4천만 달러로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5개월째 흑자 행진이 이어진 건데요. 경상후지 흑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 국제 유가 하락, 또 내수 부진으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데에 따른 것이어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45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는데요. 그 석유 제품, 가전 제품, 화공품의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네.
수입은 384억 3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역시 석유, 원유, 가스 등의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수출의 감소폭이 이렇게 커진 거는 그 2009년 9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내수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인 거는 불황형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다 그 얘기로군요. 예. 네. 올 상반기에도 이 대기업 대졸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된다 하는 소식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그 지난달 초에 500대 기업 가운데 종업원 수가 300명이 넘는 그 207개사를 대상으로 그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곳 중 6곳이 아직도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작년 수준 이상으로 뽑겠다는 기업은 그 2.4곳에 불과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외 업종 경기 악화, 또 회사의 내부 상황 악화 요인과 함께 그 정년이 연장되면서 그 따른 퇴직 인원이 감소로 그 정원 관리가 필요해서 또는 그 통상 임금 등 인건비가 부담돼서 등이 꼽혔습니다. 또 그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적정 정원 관리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국내외 업종 경기 상황, 인건비 총액, 정부 실적 호응 순이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약 60%가 근로자들이 실제 60세까지 근무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퇴직 인원이 생기지 않으면 기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한 그 신규 채용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이공계 선발 비중이 그 평균 약 60%로 문과생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문과생을 더 많이 뽑겠다는 업종은 도소매업, 운수업뿐이었습니다. 그 신규 채용 직원 중 여성 선발 비중도 평균 24%에 그쳐서 여대생의 취업이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높아요. 도대체 이유가 뭐랍니까? 예,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8%였습니다. 네. 예, 담배값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은 0.2% 수준에 그칩니다. 0%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인 그 디플레이션 상황에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계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물가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 그 의식주 같은 가계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의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일 통계청에 따르면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은 10.7%였습니다. 5년 동안 10%의 수준은 높은 물가 상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품목별로 보면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일단 그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넘는 수준의 물가 인상이 이뤄진 것을 보면은 예.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약 20%, 네. 의류와 신발도 18%, 네. 또 주택, 수도, 전기, 연료 인상률도 17%에 이릅니다. 네. 예, 또 임금 상승률이 이런 그 생필품 물가 상승에 비해서 높지 않으니까 이 서민들의 가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또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계 소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셋값, 또 사교육비 같은 비용이 폭등세라고 불릴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진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에서 총에 맞아 숨진 야권 지도자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살이 계획된 정치적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우선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nem초프 전 부총리 피살 사건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증거들을 폭로하려던 nem초프의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페트로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nem초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몇 주 전에 nem초프와 직접 통화를 했고 누군가가 이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살해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반 푸틴 또 반체제 인사와 기업인들 심지어 러시아에 있는 기자들까지 의문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죽음은 면했지만 또 의문스러운 이유로 구금된 정치인과 갑부도 있습니다. 네. 삼성이 갤럭시 S6를 세계 시장에 공개를 했는데 외신들의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갤럭시 S6가 베일을 벗자 외신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었습니다. 네. AP통신은 애플과 세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중요한 신모델을 공개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진은 메탈의 부드러운 느낌과 양쪽 엣지 화면이 놀라울 정도라고 호평했고요. 네. CNN은 또 갤럭시 S6에 탑재된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애플페이나 구글 월렛과 달리 마그네틱 리더로도 작동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 S6는 삼성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언론들의 호평이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구글 월렛을 의무 탑재하도록 한 상황에서 삼성페이가 어떤 성적을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나아가서 강력한 경쟁 상대인 애플, 이미 자동차 등 스마트폰 이후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어서 갤럭시 S6 이후 삼성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IS,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이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던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영국을 떠난 10대 여학생 3명이죠. 터키에서 버스를 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터키 뉴스 채널 에이하베르는 이들이 지난달 18일에 터키 이스탄불의 버스 터미널에서 남동부 지역인 산리우르바파로 가는 버스에 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전날 항공편을 이용해 이스탄불에 도착한 여학생들은 이날 버스를 타고 산리우르파에 간 뒤에 시리아 쪽 국경을 넘어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 여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 한 명이 이미 지난해 12월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영국이 여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너무 늦게 줬다면서 IS 합류를 막기 위해 더 빠르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과제에 치중하자. 네,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905년 가스나 테프툰 밀약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침략에 협력했던 뼈아픈 과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에 한중일 3국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국, 일본 모두 미국에게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 다들 소중한 그러한 파트너고요. 하지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지금 이번에 말한 웬디 셔먼 차관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얘기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빠지고 상당히 객관적인 그렇지만 과거 언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뭐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뭐 지도자가 이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은 그 일본 쪽에 편향된 그러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그리고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그 기여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예. 그 올해 2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 그 미국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경제력이 살아났다. 실업률이 5.7%로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강한 리더십을 구사하겠다. 아시아 정책에도 강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각공조 그리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입장에서 역사 문제가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요. 지난해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분명히 위안부 문제는 끔찍한 인권 침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서원 그 국무부 차관은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게 무슨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 아니, 과거사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말을 하고 그리고 협력하라고 하면 협력을 하라고 말을 할 일이지. 네. 그 침략 당한 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 내부에서 일본의 대미국 로비가 엄청나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예, 제가 그 워싱턴 D.C.를 자주 가는데 네. 가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그 지일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에게 왜 한국은 자꾸 미국 와가지고 미일 관계를 이간질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미국도 압니다. 하지만 워낙 그동안 일본이 미국 내부에서 자금력과 막강한 인맥으로 해놓은 그러한 로비가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도 일본의 과거사를 인정을 하지만 일본이 미국에게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럴수록 더 잘 얘기를 해야죠. 웃으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의 로비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소위 역사 수정주의,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해석 이런 네. 논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일본은 이미 그 냉전이 끝난 다음에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미국에게 상당히 안보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위대를 정식 그 군대로 바꾸려고 하고 보통 국가화가 되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 이러한 노선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베 정권 이전에 일본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는 뭐 약간 좀 그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다시 아베 정부 자민당 정부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상당한 큰 기여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게 상당한 어떤 안보적인 혜택과 기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미국 자민당 정부의 이러한 군국주의적 정책 그리고 상당히 군사 팽창적이고 우익적인 정책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내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의 보통 국가화를 지지한다. 헌법 개정은 일본 정부의 국내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네. 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가 그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아베가 미국 방문했을 때도 그 상원 합동 연설을 추진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 그 아베 정부가 그 당시 그 미국 방문을 끝내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것이 알려지는 바람에, 예.
그 미국 의원 몇몇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됐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아베 정부는 아베 총리는 그 CSIS라는 그 연구소에서 그 연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네. 당시에 뭐 그 미국 하원에서 한 그 연설을 한 총리는 뭐 한 2명, 3명 정도 있고 합동 연설을 한 총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뭐 많이 했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다음 박근혜 대통령 또 하시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만약 아베가 성사를 시킨다면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걸 강조했던 나라인데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 일본 2차 대전의 어떤 그 주도 국가인 일본 총리에게 상원 합동 연설을 그 허락한다는 것은 일본에게도 아마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그렇군요. 다른 주제인데요. 오늘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키리졸브와 덕수리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첫날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얘기는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많이 예견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그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계속해서 이제 그 까다로운 그 선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시진핑도 끄떡없이 가만히 이제 정상화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입장에서 한미 연합 훈련까지 이제 시작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저강도의 도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도발 이외에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는요. 하지만 4차 핵실험이나 고강도 도발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더 큰 제재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지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꼭 미사일까지 쏴야 되나요? 그냥 늘 하는 군사훈련인데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 구실이 되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거는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자국이 받는 안보적 위협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물론 이제 한미연합훈련 지금 뭐 얘기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북한에 대한 공격형 훈련이 아니고 어떤 뭐 북한이 그 한국의 후방으로 침투했을 때 그거를 막는 훈련 그리고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러한 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 이 한미 그 동맹 체제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다. 계속 그러한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비춰보면은 이번에 그 도발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구실이죠. 북한의 핵 능력이 향후 5년간 아주 극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뭐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핵 능력이 뭐 소량화를 비롯해서 어떻게 더 빠른 시일 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그 수정 헌법에도 핵 국가가 되겠다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많이 아는 그 병진 노선에서도 경제 개발과 함께 그 핵 보유 국가가 되겠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핵 실험은 없더라도 핵 개발은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방안을 그 써봤고 핵 개발이나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중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육자회담을 다시 통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든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강서로에서 이번에 사고 났는데요. 대룡 드림타운에서 양천 향교 쪽으로 GS 주유소를 조금 못 간 곳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근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따라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 분기점과 군자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생기면서 부근으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남부순환로 위로는 지금 서초나들목을 중심으로 경남아파트, 사당역에서 서울대 입구 가는 길 차가 많아서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생기면서 부근을 지나는데 주춤합니다. 후미로 뒤쪽으로 밀려서 가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대체로 수월한 가운데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 앞돌 때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많이 풀렸는데요. 여의 상류 부근 일부 구간과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출입증 대신에 몸 안에 칩을 심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223번님께서는요. 산업 및 기타 스파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3116번님께서는요. 기계를 사람처럼 만들더니 이제는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목이 잠기네요.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출입증 대신 몸 안에 칩을 심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여러분께 드렸죠. 4273번님, 전 세계가 기술 제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다 기술의 노예가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지역 전문 올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의 정가빈 국회 부의장과 연결해서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진행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대담을 진행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정가빈 국회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스튜디오에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국회가 지금 일이 바쁘시다면서요? 예, 오늘 내일이 네. 가장 바쁩니다. 내일이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동안 밀렸던 법안들 오늘 이제 제가 또 상임위원회가 법사위가 돼서 네.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오늘 법사위에서 한 건 80건 다루거든요. 예, 다루셨습니까? 80건 정도? 예. 내일 법사위에 올라갈 본회의에 법안이 넘어갑니까? 네. 그중에 이제 소위에 계류시키는 법안이 있고 해서 한 60여 건 넘어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국회 부의장이신데도 이제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니까 법사위 활동도 하셔야 되겠고요. 아, 예, 당연히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죠. 아, 예. 예. 자, 오늘은 무슨 특별히 정치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정치개혁 특집으로 정계 여러분들께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가야 할까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네. 예. 좀 사선 의원 아니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예. 지방 정치까지 하면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아, 예, 지방에서 도의원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셨죠. 예. 근데 원래는 뭐 하셨었습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한 40년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셔가지고. 중소기업 하는 도중에 그때 제가 또 젊은 시절에 청년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네.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원래 지망해서가 아니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년 대표를 저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방 정치부터 하게 됐죠. 여기요. 세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또 제가 중앙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고 국회의원을 4선을 하시고 지금 네네. 이제 국회 부의장에까지 오르셨네요. 예. 그런데요, 이 정치 해보시니까요, 이거 해볼 만 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좋아서 하니까 그 최고의 마음으로 합니다. 아, 예. 저는 항상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누가 시계서 하면 절대로 못하죠. 예. 제가 하루 일과를 참 뭐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드릴 기회가 없겠지만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참 그야말로 눈코 뜰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부의장 특히 더 바빠요. 더 바쁘고 근데 바깥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뭐 정치인이 마치 아주 뭐 묻고 하는 것처럼 이래 비치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내용 보면 야 이거 우리 시기조도 못하겠다 그런 탄식이 섞인 얘기를 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좋아서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이러고 그러죠. 정가변 의원님께서는 이제 즐거워서 본인이 좋아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네, 맞습니다. 정치하는 쪽 하시는 쪽을 바라보고서 결코 좋은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예, 무슨 말이죠. 예. 지금 첫째는 이 경제가 어렵죠. 첫째는 경제가 어려운데 언론에 지금 나는 언론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언론에서 장점도 비춰주지만 단점을 너무 많이 비춰주거든요. 아, 그래요? 오게티를. 소위 오게티를 너무 많이 비춰줍니다. 나쁜 점을, 안 좋은 점을. 전에 뭐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참 제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만나면 꼭 어디 좋은 데는 찾아서 가서도 보도를 해주는 게 안 좋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뭐 순기능을 하겠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좋은 일을 또 해주는 게 참 좋은데 사실은 뭐 우리 강 선배님도 정치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국민들이 정치를 좋아하지만 결코 정치가 썩어서 작동을 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잘하고 자꾸 채찍을 가하는 건데 너무 채도 그냥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에 개를 쫓아도 나갈 구녕을 못 쫓으라고 그렇게 다투거리 가면서 이래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언론이거든요. 국민들이 일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래 해주면 결국 정치인들 또 용기를 내고 또 잘못한 부분 또 반성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살아 숨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물론 뭐 첫째는 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죠. 저는 뭐 지금도 사선의 국회 부의장이지만 지역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시장을 나갑니다. 그것도 뭐 수행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보시는군요. 혼자 택시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가서 혼자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2시간 반 많은데 3시간 걸리는데 혼자 돌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이 새벽에 혼자 왜 이래 설치했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제가 어디에서만 이래 다니다 얻어 터지면 표가 쏟아질 텐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시죠. 그 참 아침에 그 노점상에 특히 요즘 가면 숙회건
날쌘이 키워준 그 할머니들 1,000원, 2,000원 팔아주면 그냥 돈 그럼요. 침 탁탁 뺏고 지갑에 넣고 말이죠. 네. 정말 그런 재미를 정치하거든요. 네.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제 이름을 외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정말 내가 정치를 잘해야지.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을 참 그 할 때마다 한 번씩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섭섭함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역시 첫째로 잘못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정치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시다 보니까 정말 한국 정치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첫째, 우리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 예. 우선 첫째, 이 대통령이 단임제거든요. 네. 단임제인데 선거 끝나면 또다시 내일을 향해서 그냥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네. 정권을 획득한 쪽에 어떤 계속 결함이라고 할까? 계속 거기다 어떤 네거티브를 해서 그렇게 막 계속 흔들어. 저는 뭐 지금까지 정치를 해도 저도 선거를 그럭저럭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거티브 선거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 강 선배님처럼 저도 참 낭만적으로 하는데 네거티브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표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표는 우리가 투표율 요즘 하면 많아야 60% 아닙니까? 예. 50%에서 60% 언제든 국회의원 선거만 한 50몇 프로 되는데 네네. 내 정책이 국민에게 공감을 사고 내가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으면 그중에 10%만 투표 더 나오면 다 그 표 내를 좋아해서 오면 엄청난 표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표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면 표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한 올인을 하면서 그렇죠. 올인을 하면서 그냥 천남만 치고받고 하니까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심지어 최근에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신뢰도가 2.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결국은 동반자살하는 거죠. 동반자살.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제가 이 시간에 개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를 한다면 한 연임은 해야 되겠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그는 우리가 논의를 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사실 그런 게 지금 현재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많이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정말 그러한 지금까지 종래의 어떤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정말 올바른 정책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치 현실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말씀하셨는데 개헌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시죠? 시기는 어떻든 간에. 단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규모라든가 이게 굉장히 커졌죠. 87년 그때에 비하면. 근데 지금 요새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 지금 현재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시기상조는 아니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는 것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경제 관련 이런 것들 빨리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발목 잡고 있으면서 야당 개헌을 하는데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정권 망간다는 건 다 하지만 정권을 뺏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금의 야당이 나중에 정권을 창출해서 또 운영하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또 공감을 사지 못하면
또 다음 선거에 또 정권을 뺏기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실은 뭐 정치판 잘 아시지만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집권을 위해서 아주 난투전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한번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 또 승자 독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 싸우는 예. 이런 난투를 보이는데 예.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요소 공감을 얻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이 선거구 제도 관련해서 네네. 지금은 완전히 그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뭐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된 거 보셨죠? 네네. 예, 정당 지역별 이렇게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석패율도 도입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고 예, 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우리 정치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물론 다른 나라도 또 있겠죠. 그 나라대로의 어떤 그 법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아주 뭐 나쁜 점이라 그래야 되겠죠. 네. 그게 아마 그 지역 감정. 네네. 우리가 뭐 어디 가면 무슨 당, 네. 어디 가면 무슨 당. 말뚝만 받아도 당선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서로 좀 뭐 평준화돼야 된다고 할까요? 예. 그래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이제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라든가 뭐 석별제를 도입하면 네. 어떤 특정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네. 이 논의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선관위가 벌써 수년 전 얘기를 또 끄집어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아마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도외시하고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뭐 대안이 그래도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안 나와지겠나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우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는 이 청와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워낙에 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도 각각 한마디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뭔가 변해야 한다. 정치권이 변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째요. 최근에 청와대가 도모해 오른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소통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인사에도 상당히 난맥상을 보였고 이러기 때문에 제발 소통 좀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그쪽에 이제 인사 교체가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비서실장 교체를 했는데 뭐 오늘 아침엔가 우리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 가실 때 우선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비서실장과 함께 공항에 환송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고요.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양당과 국회 의장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앞으로 참 그야말로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서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아마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 변할 겁니다. 변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서로가 또 너무 어떤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고 함께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경쟁 시대 지금 우리가 보면 중국이 지금 뭐 계속 금리 인하해서 지금 우리를 옥죄어잖아요. 중국이.
일본도 마찬가지를요. 미국은 미국대로 오늘 오후에 뭐 미국의 어떤 정부 강요가 뭐 한 얘기 보면 사실 참 우리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네. 또 그런 거 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야 정이 그 머리를 맞대고 그 참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죠. 네. 여당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그래도 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에 뭐 상당히 그 보수적이면서도 혁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네. 최근에 기득권 포기 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 우리 여당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야당과 함께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요 최근에 그 이완구 대표 있을 때 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또 그때는 문희상 대표 들어서고 네. 비대위원장 들어서고 그때부터 뭔가 보여줬죠. 네. 그전에는 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전국이 그래서 결국은 다 망했죠. 어쩌면 다 망했어요. 예, 뭐 저는 뭐 망했다는 약간 저 국민 신뢰도 2.몇 프로 2.2가 뭐 이런 거 망한 거죠. 뭐 망한 건데 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우윤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특히 지난 그 연말에 예산 같은 경우에 뭐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법정 기일 내에 그랬죠. 예, 통과하는 그런 그 쾌거를 낳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 국민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들, 뭐 그동안에 뭐 아주 금기사항이었던 뭐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다든가 어제는 또 유관순 누나 묘역을 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로 이제 아마 앞으로 변하는 징조가 아니냐. 우리 여당에도 김무성 대표가 뭐 광주 망월동 묘지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그 묘라든가 다 참배하시고 이런 이제 결국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지금 현재 정치판은 영원한 건 절대로 없거든요. 우리 이미 벌써 정권 교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럼 얼마 가서 교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온전할 수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 그게 아마 뭐 저희 새누리당은 뭐 일찍부터 김무성 대표가 사실 그거 주창해오고 또 그래 변해왔죠. 요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면서 역대로 저는 문희상 대표가 뭐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랬지만 정치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선된 그 야당의 대표가 이런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묘역을 참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죠. 예,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여야가 이 싸움박질의 장면에서 좀 벗어나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히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파생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많죠. 근데 왜 소통이 안 됐냐 이러면 결국 뭐 인사의 난맥상 이런 게 이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꿨잖아요. 특보도 만들고 시스템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좀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신 거군요. 아주 이제 뭐 오늘도 우리 이제 비서실장 오셨을 때 뭐 국회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집계를 했는데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있었던 어떤 뭐 이런 문제점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다 말씀하셨었고. 말씀을 자세히 하셨어요? 예, 저도 옆에 있었고, 저도 거듣고 그랬죠. 좀 변화. 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소속이시죠. 정가변 국회 부의장과 함께한 정치개혁 특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지요. 출입증 대신에 몸 안에 칩을 넣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2730번님, 칩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편리하겠지만 칩에 모든 걸 의존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1223번님께서는 인류는 계속 진화합니다. 부정적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보고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 휴대전화 끝자리 8946번님께 주간 경향을, 427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하랑 기술감독 신동의 장시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